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이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주제는 밑바닥부터 만들어오는 UI 프레임워크로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쓰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들의 이제 깊은 이해도를 이제 깊은 이해도를 갖게끔 하는 게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이 세션 발표를 다 듣고 난 후에 생각보다 쉬운데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총 4가지 챕터로 진행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반응형에 대해서 이제 상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크리멘탈 돔과 버추얼 돔에 대한 간단한 차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템플릿을 이제 선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렌더러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최적화를 하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반응형. 자, 반응형을 이제 알기 전에 먼저 옵저버 패턴에 대해서 이제 알고 가야 하는데요. 이 옵저버 패턴은 크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 이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 전파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관찰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관찰 대상은 이제 서브젝트나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 네, 옵저버가 카운트를 이제 관찰 대상으로 등록을 해놓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펙트로 카운트를 관찰 대상으로 보고 있는 옵저버들한테 이제 노티를 보내고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옵저버 안에 여러 이제 서브젝트를 관리하고요. 그리고 서브젝트는 각각의 이제 옵저버들을 관리한 형태로 옵저버 패턴을 구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프록시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프록시를 추가되면 저에게 익숙한 이제 뷰나 모백스 같은 반응성을 얻게 됩니다. 이게 특이하게 옵저버 쪽에 관찰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똑같은 특징으로 이제 상태 전파는 동일한데, 두 번째는 이제 관찰 대상이 데이터가 되지만 옵저버한테 그 관찰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옵저버에다가 저희가 렌더러를 엮어서 처리를 하는데, 그 렌더러에서 참조하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 관찰 대상을 넘겨주기에는 너무나도 번거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저런 데이터에 대한 디펜던시 관리를 추적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스테이터스를 프록시로 래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록시에서 게터가 일어나면 현재 내가 접근하는 데이터와 키를 트리거 조건에 넣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프록시만은 가지고는 현재 내가 어느 옵저버에서 게터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에서 접근 가능한 스코프 내에 이 커런트 옵저버 참조를 잠깐 저장했다가 게터가 일어나면 데이터와 키 그리고 현재 옵저버 정보를 트리거 그 컬렉션에 넣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터가 일어나면 데이터와 키에 해당하는 디펜던시를 물고 있는 옵저버들을 찾아서 상태 전파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코드를 보면 여기에 이제 처음에 사용자한테 상태 전파 받을 콜백 함수를 받죠. 그래서 프록시에게 일단 접근 가능한 스코프에 커런트 옵저버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해줍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면 이 함수 안에서 이미 참조하고 있는 이 스테이터스들이 게터가 호출이 될 테고, 그러면 프록시에 add라는 함수가 이 커런트 옵저버 스코프에 접근해서 아까 보셨던 그 트리거 조건의 컬렉션에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케줄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스케줄러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벤트 루프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큐에다가 이제 실행할 태스크들을 쭉 담아 놓죠. 그다음에 이벤트 루프가 큐에 있는 이제 태스크를 하나 끄집어내서 스택에 올려서 태스크를 실행해 주죠. 그리고 스택에 이제 실행된 태스크가 다 실행돼서 이제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으면 큐에서 다음 태스크를 꺼내서 이제 실행을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벤트 루프 설명할 때 마치 큐가 한 개인 것 마냥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이크로 태스크 큐와 태스크 큐 이 2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다른 점은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먼저 작업이 있는지 보고, 얘가 작업이 있으면 걔를 우선순위에서 계속 실행을 해주고, 태스크 큐는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더 이상 실행할 작업이 없을 때 비로소 태스크 큐에서 태스크를 꺼내서 작업을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API를 등록할 수 있는 API 대표적인 API들이 있는데요. TestQ에는 저희가 익숙한 setTimeout, 그리고 request animation frame, 그리고 request idle callback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TestQ에 이제 넣을 수 있는 API들이 있는데요. qmicrotask라는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promise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콜백 함수들은 다 마이크로 TestQ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상태를 변경해봤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라는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하면 네임과 카운트를 이제 변경하겠죠. 이 변경할 때마다 동기적으로 상태 전파를 해준다면 불필요한 렌더러 작업이 2번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태 변경 요청이 일어날 때마다 옵저버 Q라는 걸 별도로 둬서 옵저버 Q에만 담아놓고 이 옵저버 Q에 들어간 옵저버를 실행할 그 태스크들을 이제 마이크로 태스크의 작업을 예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구형 코드를 보면 이펙트가 일어나면 이제 현재 그 데이터와 키에 해당 디펜던시를 물고 있는 옵저버들을 먼저 필터해서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옵저버가 이미 큐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옵저버 큐에 안 들어가 있으면 옵저버 큐에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옵저버를 실행할 태스크가 만약에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예약이 되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보고 예약이 안 됐으면 큐 마이크로 태스크에 이제 태스크를 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익스큐트가 실행되면서 태스크를 실행해 주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게 이제 on옵저버하고 다 옵저버로 실행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이제 옵저버 안에 스테이터스 2개를 이제 지금 참조하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터스 1의 show라는 값이 만약에 펄스라면 스테이터스 2의 카운터를 참조하지 않죠. 그러면 스테이터스 2의 카운터가 변경되더라도 이 옵저버는 상태 전파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컨디셔널한 값은 컨디셔널 이제 값에 따라 이 디펜던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 데이터 디펜던시를 한번 비워주고 다시 등록해서 추적해서 새롭게 갱신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가 화면을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 태스크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스큐트에 들어간 이스큐트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set 프로퍼티가 함수를 호출해서 스타일을 변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다시 계산 이야기 들어가고 다음 틱에 이 스타일이 다시 계산이 되고 레이아웃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페인트 화면을 다시 그리는 과정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Q로 표현하면 마이크로 태스크에는 이제 옵저버 작업들 실행하는 태스크가 예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과 페인트는 이제 태스크 큐에 들어가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실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는데요. 프레임은 이제 익숙하죠. 보통 게임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60프레임, 120프레임 하죠. 이 말은 이제 1초에 화면을 몇 번 전환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60프레임은 1초에 딱 60번만 전환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setTimeout으로 애니메이션 라이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1초 동안 x라는 값이 0부터 100까지 경과한 시간에 현재 퍼센테이지에 맞게 이제 값을 연산해 줘라는 이제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제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틱마다 이제 콘솔 로그로 찍어봤어요. 여기 보면 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이제 동작한 시점의 마지막 그 값만 실제 사용자 화면에 보여준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애니메이션은 지금 불필요한 값에 대한 연산을 되게 많이 하는 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브라우저도 화면을 그릴 때 저런 식의 이제 어떠한 이제 내가 화면을 그려야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작업이 일어나도 바로바로 그린 게 아니라 이 페인트가 최소한의 그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마다 틱마다 간격으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간격이 약 16ms 정도 나오는데요. 이 이유가 이제 1초가 1000ms니까 60프레임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약 16ms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 이드 콜백 API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setTimeout으로 거북이를 예약했고 그다음에 q 마이크로 태스크에 토끼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이드 콜백에다가 게으른 거북이를 정의를 했고요.
그러나 set timeout에 거북이 2를 정의했고 그 set timeout에 다시 set time으로 거북이 3을 정의했습니다. 이제 찍힌 이제 콘솔 결과값을 보면 q 마이크로 태스크가 가장 먼저 실행되니까 당연히 토끼가 먼저 찍히고 그다음에 거북이가 찍힌 다음에 이제 거북이 2, 3이 찍히는데 게으른 거북이가 먼저 태스크에 태스크 이제 작업이 이야기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게으른 거북이가 가장 마지막에 실행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 이들 콜백은 브라우저가 더 이상 이제 실행할 작업이 없을 때, 즉 유유 시간이 생겼을 때 비로소 이제 리퀘스트 이들 콜백에 예약된 작업들을 실행해주는 API입니다. 이 유유 시간이라는 이제 기준은 아까 설명드렸던 마이크로 태스크 큐나 이 태스크 큐에 더 이상 실행할 작업이 없을 때 비로소 리퀘스트 이들 콜백에 있는 작업들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이들 콜백에는 이제 파라미터를 데드라인이라는 객체를 주는데요. 이 데드라인의 객체의 API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은 다음에 프레임 틱이 실행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찍힌 남은 시간은 15.2ms로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했듯이 그 프레임 틱 시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리퀘스트 이들 콜백에는 두 번째 인자로 타임아웃이라는 옵션 값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타임아웃을 100을 지정하고 마지막에 딜레이 지연 시간을 1000ms를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0ms 동안 이 리퀘스트 이들 콜백이 유효 시간 얻지를 못해서 지정했고 리퀘스트 이들 콜백이 100ms 동안 유효 시간을 얻지 못해서 실행이 안 된다면 강제로 실행을 해라라는 이제 타임아웃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솔로 찍힌 경우 보면 거북이 3이 게으른 거북이보다 더 늦게 찍힌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남은 유효 시간 0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 태스크 큐나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실행할 작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0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큐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토끼가 이제 마이크로 태스크에 들어가고 이제 태스크 큐에는 거북이가 들어가고 거북이 2가 들어간 다음에 유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강제로 실행해야 돼서 게으른 거북이가 큐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북이 3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퀘스트 이들 콜백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스케줄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남은 시간이 있을 때 옵저버 작업들을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큐에 더 이상 실행할 작업이 또 있으면 다시 리퀘스트 이들 콜백에 작업 유효 시간 얻을 때 이제 처리하게 예약을 하고 아니면 끝내고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대량 이제 많은 렌더러 작업이 왔을 때 최대한 게으르게 렌더러 처리를 하면서 중복된 작업들을 묶어서 처리를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토어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건데요. 여기서는 구현할 스토어는 이제 액션 방식의 일반화된 무난한 이제 스토어를 구현할 거고요. 그래서 액션 방식은 단순합니다. 액션의 타입과 이제 페이로드라는 이제 프로퍼티들을 가리주고요. 이 타입은 보통 실행할 리듀서 메소드 이름을 지정하고 이 메소드 이름에 이제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페이로드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구현된 코드를 보면 처음에 반응성을 이제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옵저버로 한번 초기 스테이터스를 래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액션에서 타입에 매칭되는 메소드 네임을 리듀서를 뽑은 다음에 이제 실행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 방식을 썼을 때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액션 방식을 취했을 때 장점은 보통 이제 언두 리드 상태 관리를 했을 때 매우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add table action이라는 액션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 히스토리에다가 이 스택을 이제 추가하는 건데요. 그래서 언두는 이제 앞전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받은 액션을 그대로 디스패치에 태우고요. 리두면 이제 앞전으로 돌리니까 받은 디스패치를 이제 그대로 태우고요. 그다음에 언두면 되돌려야겠죠. 그래서 add 테이블 액션이라는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remove 테이블 액션이라는 디스패치를 실행하게끔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구현된 코드를 보면 이제 히스토리 안에 커맨드, 언두 리드 콜백 함수를 가진 이 커맨드를 쭉 가지고 있고 커런트 인덱스가 현재 위치이고 여기서 이제 언두나 리드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있는 언두 리드를 실행하면서 상태 관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제 재사용성 이슈가 생기는데요. 어떤 이제 체인지 액션을 발행했을 때 만약에 그 액션이 복잡한 로직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되는 이제 상태를 되돌리는 그런 행위도
동일하게 복잡한 로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두만을 위한 체인지 액션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 언두 체인지는 이제 언두만을 위한 용도니까 당연히 다른 데서 재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저는 제너레이터 액션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제너레이터 액션 알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정의한 이제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의한 이 규약이고요. 이터레이터 패턴 기반으로 하고 이터레이터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특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회를 도와주는 컨테이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연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은 next라는 함수를 갖고 이 nex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이터레이터 리절트라는 결과 값을 줍니다. 네, 이터레이터 리절트는 이제 밸류와 돈을 갖고요. 돈은 이 이터레이터가 더 이상 순회할 값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플래그 값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은 이터러블한 객체냐라고 이제 문의를 객체인지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심볼 이터레이터 프로퍼티를 갖고 네,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이 나온다 하면 우리는 이 객체를 보고 이터러블한 객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쓰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제공해준 기본 이제 어레이나 맵셋, 뭐 파일리스트, 노드 리스트는 다 이런 심볼 이터레이터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이 구현이 되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스프레드 연산자나 이 for of 연산할 때 저 심볼 이터레이터 함수를 호출해서 그 값을 활용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문법적으로 마치 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을 직접 구현하면 되게 번거로운 이제 상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제너레이터 함수라는 스펙을 지원해주고요. 그래서 펑션 뒤에 이제 별표를 찍어주면 이제 제너레이터 생성자 함수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값을 반환할 때는 일드로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제너레이터 생성자 함수로 호출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드는데요. 이 제너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제너레이터 밑에 보시면 넥스트라는 이제 함수를 갖고 있죠. 얘는 이제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객체라는 뜻이고요. 특이한 점은 for of 연산자로도 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얘는 이터레이터 프로토콜 객체이면서 이터러블한 객체라고 이제 정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이제 위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요 밑에 이제 제너레이터 2를 스프레드 연산자 값을 쭉 뽑아 보면 1, 2, 3, 4, 5가 순서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2라는 제너레이터 함수를 보면 일드에 별을 찍어서 G1의 이터러블한 객체한테 지금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외부에서는 하나의 제너레이터를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렇게 위임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연 평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요. 지연 평가는 이제 간단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오퍼레이터를 파이프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필터에는 짝수일 때라고 조건을 열고 여기서 값을 3개 가져오고 마지막 이제 가져온 값에 5를 더하는 이제 오퍼레이터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의 초기 값에 레이지의 인피니티 제너레이터를 생성해 주는데 이 레이지는 0부터 지정된 맥스 값이 순회하면서 값을 계속 생성해서 전달해 주는 제너레이터 함수입니다. 근데 결과값을 찍으면 딱 3번만 찍히고 멈춘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d라는 오퍼레이터 함수를 보면 제너레이터 함수를 반환하고 약속된 첫 번째 인자는 무조건 이터러블한 객체를 받게끔 약속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함수를 조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터러블한 객체니까 for of로 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 가져온 밸류 값을 일드로 더해서 리턴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을 이제 표로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한데요. 그래서 레이지가 처음에 0을 반환하고 필터는 얘가 짝수인지 검사하죠. 그러면 0을 다시 패스해주고 테이크는 내부적으로 카운트 하나를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0을 다음 일드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add는 받은 0에다가 5를 더해서 5라는 결과값을 저에게 주죠. 그다음에 이제 레이지가 다시 1을 줄 때는 이제 필터에서 짝수가 아니까 여기서 1도로 내보내지 않고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왔을 때 똑같이 플로우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이제 테이크가 3, 내부 카운트가 3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흐름을 이제 좌사에게 보면 이제 회색선은 이제 파이프 관계에 대한 매핑에 대한 이야기고요. for of는 이제 노란색
연두색으로 표현했고, 그다음 일드는 보라색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언적으로 이런 관계들을 다 매핑을 해놓죠, 파이프로. 그리고 마지막에 컨슈머가 이쪽에 컨슈머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라스트 이터러블한 객체를 바라보고요. 요 라스트 이터러블한 객체한테 forof로 저희가 값을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면 add는 내 앞전에 있는 이터러블한 객체한테 다시 forof로 값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요청을 하고, take도 똑같이 반복하게 내 앞전에 이터러블한 객체한테 forof로 값을 요청합니다. 이 행위는 이제 raise까지 넘어가고요. raise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0이라는 값을 yield해서 반환을 해주죠. 그럼 필터에서는 이제 짝수인지 검사한 다음에 다시 0을 yield 해주고요. take는 내부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다시 yield로 add 쪽으로 다시 내보내주죠. 그럼 add는 0을 받아서 5를 더한 다음에 다시 이제 컨슈머,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소비하는 여성한테 값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음 값을 요청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합성, 재사용성 문제를 이런 제너레이터 생성자 함수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너레이터 fu 액션이라는 제너레이터 생성자 함수를 정의했고요. 요 스테이터스는 스토어에 스테이터스를 주입받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액션을 yield로 발행을 하고 이 스테이터스의 컨디셔널한 값에 따라 B라는 액션을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토어 디스패치 쪽에 이 제너레이터 생성자 함수를 값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 생성자 함수에서 yield로 또 다른 제너레이터 함수를 넘겨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재사용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실제 이제 구현된 코드를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할 게 이제 컴포지션 액션 플랫 제너레이터 함수인데요. 처음에 이터러블한 객체가 오니까 forof로 값을 순회한 다음에 이 밸류가 심볼 이터레이터 프로퍼티가 구현되어 있으면 보통 배 액션이 아니죠. 그래서 배열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yield를 위임해서 나 자신의 함수를 다시 호출한 다음에 두 번째 인자인 이터러블한 객체의 밸류를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함수인지 검사하죠. 함수라는 건 이제 제너레이터 생성자 함수일겠죠. 대대수. 그랬을 경우 다시 yield로 위임을 하고 나 자신의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터러블을 value라는 함수에 스테이터스를 주입해서 실행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순수한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액션 객체이기 때문에 yield로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액션 객체를 플랫하게 1차 배열로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액션 방식의 장점에서 설명할 건데요. 두 가지 이제 인스턴스가 있을 때 A라는 인스턴스와 이제 B라는 인스턴스가 있을 때 이 처음 이 스테이터스 상태가 같고 그 다음에 이 실행된 액션이 같을 때 최종 스테이터스는 우리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만약에 클라이언트 A라는 클라이언트 A에 있는 인스턴스와 클라이언트 B에 있는 인스턴스도 처음에 초기 스테이터스가 같고 그리고 실행한 액션들이 같으면 스테이터스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웹소켓이나 웹 RTC로 이 액션들을 중계해서 실행에 대해서 보장만 해준다면 문서를 실시간으로 동기화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액션 방식으로 스토어를 만드는 가장 큰 장점은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두 리드 상태 관리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문서 상태 동기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크리멘탈 돔과 버추얼 돔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버추얼 돔에 대한 그림 표시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인크리멘탈 돔에 대한 노드에 대한 표시입니다. 검정색은 이제 스태틱한 노드고요. 보라색은 이제 다이나믹한 노드고 이제 빨간색 테두리는 이제 비교 연산이 일어난 노드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버추얼 돔 같은 경우는 이 스태틱하고 다이나믹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비교 연산을 수행하고 변경된 부분만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인크리멘탈 돔은 스틱하고 다이나믹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그 다이나믹한 영역만 비교 연산을 하고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템플릿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 태그즈 템플릿이라는 스펙이 있는데 얘는 보시면 태그를 템플릿 호출식으로 부르고 있죠. 여기서는 편하게 이제 태그 호출식으로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스트링즈라는 객체를 주는데 이 스트링즈 객체는
이 동적으로 바인딩된 이전까지의 값을 배열로 쪼개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동적인 값들은 나머지 인자로 밸류로 넘겨주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이제 로우라는 프로퍼티를 가지는데요. 이 로우라는 프로퍼티는 이스케이프가 적용되기 전 말 그대로 오리지널 문자열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 정의된 요 스트링즈 객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드 온리가 다 붙어 있어서 수정 불가능한 불변 객체입니다. 이 스트링즈는 또 특이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풀라는 함수 안에서 태그 호출식으로 템플릿 정의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스트링즈는 이 함수를 부를 때 항상 같은 참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을 호출할 때는 초기값이 널이니까 false가 떨어지고요. 두 번째 호출할 때는 이전에 이제 저장한 스트링즈 참조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HTML 태그 호출식으로 템플릿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스트링즈는 쪼개서 다이나믹한 이전까지 영역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템플릿을 분석하기에는 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사이사이의 값을 마커를 찍어서 이 템플릿을 완성하게 되고요. 이 마커가 있다는 뜻은 여기가 동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완성된 템플릿을 저희가 파서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파서는 이제 핵심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 토크나이저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토크나이저는 최소한의 의미 단위를 가지는 토큰 배열을 만드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은 타입하고 밸류를 가지고요. 이 타입은 문법에 따라서 이 토큰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HTML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6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링 토큰, 화이트 스페이스 토큰, LT 토큰, GT 토큰, 뭐 슬래시 토큰, 이퀄스 토큰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보면 이 템플릿을 토크나이저 최소의 의미 단위로 다 쪼갠 다음에 토큰 배열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LT 토큰과 스트링 토큰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얘가 태그가 시작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토크나이저의 토큰에 나열된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문법의 신텍스의 구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코드를 보면 이 포스가 현재까지 탐색한 토큰의 위치고요. 이 첫 번째 이 토큰이 뭐 이제 LT 토큰인지 보고 그 포스에서 1을 더해서 다음 토큰이 이제 스트링 토큰인지 본 다음에 같으면 이제 태그가 이제 시작했다고 이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의미를 다 파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AST 추상 구분 트리를 만들게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제가 정의한 이제 AST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다룰 수 있는 데이터 구조화가 됐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마커가 찍힌 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부분들은 이제 다이나믹한 영역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같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최종 이제 구현된 코드를 보면 처음에 이제 이 HTML이 반환하는 이 데이터 객체는 이제 스트링즈와 밸류즈를 그대로 반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트링즈는 함수 안에 선언되면 불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 템플릿을 분석을 해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미 캐싱된지 체크하고 만약에 캐싱이 돼 있으면 템플릿 정보를 캐싱된 템플릿 정보를 담아서 리턴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캐싱을 안 했으면 뭐 파서를 태워서 템플릿 정보를 만든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제 템플릿에서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템플릿 데이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렌더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동적인 영역 이 부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이제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파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파트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관리를 하되 이제 공통 인터페이스로 커밋이라는 이제 중요한 프로퍼티를 가집니다. 이 커밋은 새로 이제 밸류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두 가지 대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속성 파트 그리고 노드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드 파트의 이제 텍스트 파트는 되게 다양한 타입들의 밸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타입별로 파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앱이라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면 이 템플릿 정보를 반환해주고요. 그리고 렌더러가 루트 대상이 되는 렌더할 대상의 루트 그 돔 정보와 이제 템플릿 정보를 넘겨주고 있죠. 그 렌더 함수를 보면
여기서 이제 이전에 이미 렌더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올드 컨테이너 파트가 이 스트링즈 파트와 같은 템플릿인지 체크를 하고 같다면 커밋만 다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템플릿이면 올드 파트에 커밋만 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요. 만약에 다르면은 새로운 이제 인스턴스 파트 컨테이너 파트를 만들어서 커밋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 파트의 이제 내부 구현을 보면 이 create 템플릿으로 이제 이 템플릿 인스턴스의 이제 루트인 엘리먼트의 이제 프래그먼트와 이제 파트 배열을 전달하게 되고요. 이제 커밋이 일어나면 여기서 생성한 이제 파트 배열을 순회하면서 각 파트마다 새로운 값을 주면서 커밋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create 템플릿을 보면 create 엘리먼트로 우리가 이제 분석한 이제 태그 정보와 이제 프레임워크 임시적으로 생성한 이제 엘리먼트 정보, 루트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create 엘리먼트가 수행하는 로직을 보면 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파트에다가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담아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파트 배열은 이 템플릿에 대한 업데이트 명령어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템플릿이면 이 업데이트 명령어 세트, 이 파트 배열을 순회하면서 계속 커밋만 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해주면 되겠죠. 그 각 파트는 커밋이 일어나면 내가 마지막에 업데이트했던 업데이트 값과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 요청하는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아무런 이제 업데이트 로직을 수행을 안 하면 되고요. 만약에 다르면은 업데이트 로직을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업데이트한 이제 밸류를 저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작을 해보면 저렇게 다이나믹 부분만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최적화돼서 업데이트가 수행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컴포넌트 스펙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뷰에 3.0에서 정의된 컴포지션 컴포넌트 스펙을 정의할 예정이고요. 네, 이 컴포지션 스펙은 이제 내부의 스테이터스를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초마다 카운트를 계속 증가시키고요. 그 리턴으로 이 함수를 리턴해 주는데 이 함수는 호출할 때마다 현재 이제 최신 상태인 이제 템플릿 정보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러에 이제 마크업하고 앱이라는 펑션 참조를 넘겨주게 되죠. 이 컴포지션 스펙은 다음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앱이라는 함수는 생성자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요. 나머지 이제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들은 이제 후크라는 API를 통해서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펑션만 등록하지 사실 현재 어느 컴포넌트 인스턴스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옵저버의 커런트 옵저버를 알아내는 것처럼 현재 앱의 현재 커런트 인스턴스를 잠깐 참조로 저장시킨 다음에 이제 펑셔널 컴포넌트를 실행해서 렌더 함수를 가져오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의 이제 함수를 보면 인스턴스 밑에 있는 프로퍼티에 이제 사용자에게 받은 후크 함수를 저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미 저장됐으니까 적절한 시점에 라이프 사이클 후크 함수들을 실행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반응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엿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렌더 함수를 통해서 최신의 내가 업데이트해야 될 최신의 렌더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파트로 파트를 생성한 다음에 파트에다 이제 렌더에서 받은 리저트 값을 커밋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의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호출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채용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